한국은 영국의 문명을 받아들인 후발주자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던 영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우연히 TV에서 경제 전문가의 한국에 대한 인터뷰를 보고 충격에 빠져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한국을 직접 방문한 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 샬럿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항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대영제국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체제와 제도를 따라하며 발전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편견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영국의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인도에서 총독을 지내셨고 할아버지는 외교관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셨죠. 아버지는 런던 시티의 유명한 투자은행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런 가족사를 들으며 영국인으로서의 우월감을 키워왔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우리 샬럿은 꼭 옥스퍼드에 가야 해라는 말에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항상 깔봤던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여겼거든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식민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들을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문명화시켰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학창시절, 저는 항상 영국의 위대함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셰익스피어, 뉴턴, 다윈 같은 위인들을 배울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영문학 수업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을 때면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만들어낸 우리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어요. 과학 시간에 뉴턴의 법칙을 배울 때는 이런 천재를 배출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해졌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근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나라가 바로 우리 영국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역사 시간에 산업혁명에 대해 배울 때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었는지 감탄하곤 했죠.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 그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세대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그저 우리의 문명을 받아들인 후발주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세계사 시간에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를 배울 때면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흥미롭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없었다면 저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대학에 와서도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죠.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되었는지, 런던이 어떻게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배웠거든요. 파운드화의 위상, 영란은행의 역사, 런던 증권거래소의 영향력 등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때 들었던 국제금융론 수업 중 교수님께서 런던이 어떻게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 3대 금융 중심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선진적인지 새삼 깨달았죠.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영국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 금융을 주도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경제사 수업에서는 영국이 어떻게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는지 자세히 배웠어요. 증기기관의 발명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의 발달, 제국주의 시대의 경제 정책까지 모든 것이 영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자신감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영국 경제의 어려움을 보도하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불평불만이 늘어갔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브렉시트 이후에 과도기적 혼란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인디펜던트지의 기사였어요. 영국인 7명 중 1명이 굶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 그 기사를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말이 돼?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대학 근처의 무료 급식소를 지나갈 때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점점 그 줄이 길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죠.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무료 급식소 봉사를 해봤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직장을 잃고 집세도 못 내는 가정,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노인들. 이런 게 정말 제가 알던 영국의 모습일까요? 노숙자도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옥스퍼드의 아름다운 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 모퉁이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숙자들을 볼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지나쳤지만 점점 그들의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워졌어요.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에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대학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졸업 후 취업이 걱정된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은 꿈도 꾸기 어렵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라는 등의 말들이 오갔어요. 친구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특히 놀랐던 건 의대생 친구 사라의 이야기였어요. NHS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처우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은 선배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더라고요.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샬럿, 나는 정말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 하지만 이대로라면 나도 결국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할지도 몰라.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자랑스러웠던 저로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죠. 유럽 각국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독일에서 온 한나는 본국의 에너지 위기에 대해 걱정했고, 프랑스의 소피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소식을 전했죠.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는 자국의 부채 위기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고요.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 놀랐어요.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너무 의존했다가 큰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번 겨울에 난방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하고 계셔. 한나의 말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마저 이런 상황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소피가 들려준 프랑스의 시위 소식도 충격적이었어요. 매일같이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사람들은 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분노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영국, 그리고 유럽의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다니 믿기지 않았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뒤척이곤 했어요. 내가 꿈꾸던 미래는 이제 불가능한 걸까? 우리 세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인도의 GDP가 영국을 앞질렀다는 뉴스였어요. 한때 우리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우리를 추월했다니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죠.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생각에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저는 점점 우리나라와 유럽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갔어요.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이 허물어지는 걸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 경제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슨 대단한 경쟁력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을수록 점점 귀가 솔깃해졌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디지털 전환 속도였어요. 전자정부 시스템, 5G 네트워크 보급률, 인터넷 뱅킹 사용률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동안 무시해왔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꼈죠.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그 정도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들은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더라고요.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의료 시스템과 행정력은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신속한 진단 키트 개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철저한 역학조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지 새삼 느꼈죠. 반면 우리 영국의 대응은 어땠나요? 초기 대응 실패로 많은 생명을 잃었고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죠. 이런 비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그동안 우습게 봤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비결은 뭘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들의 끈기와 노력에 감탄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이만큼 성장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1950년대에 참혹했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과 현재의 서울 풍경을 비교해보면 그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단순히 아시아 국가라는 이유로 한국이란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어요.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오히려 편견이 되어 다른 나라의 성취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됐어요. 마침 서울대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회야.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한국을 직접 가서 보고 싶었어요. 그들의 성공 비결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운 좋게도 선발이 되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1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기대한 만큼 대단할까? 아니면 실망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순간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히드로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이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과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깨끗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첫 인상부터 강렬했죠. 히드로 공항의 약간은 낡고 복잡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 절차도 빠르고 간편했어요. 긴 비행 후에 보통 지루하고 피곤한 입국 절차를 예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불과 몇 초 만에 입국 심사 절차가 끝나더라고요. 히드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입국 심사관과 대화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한국이 비영어권 국가라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심지어 한국어를 모르는 저 같은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탔는데 깨끗하고 빠른 것은 물론이고 전철이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아주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전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잘 되는 걸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런던 지하철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사실 전 항상 런던의 지하철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오래된 역사와 전통, 복잡한 노선도를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과 비교하니 그 자부심이 조금은 무색해지는 것 같았어요. 런던 지하철의 오래된 시설, 종종 발생하는 지연, 그리고 와이파이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되면서 런던의 지하철이 많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는 한동안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이곳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 맞나요? 하는 의문이 계속 들 정도였어요. 높은 빌딩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고 밤이 되면 그 빌딩들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어요. 거리 곳곳에서는 첨단 기술들이 실생활에 녹여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다양한 앱을 사용하고 있었고 거리의 광고판은 모두 디지털 디스플레이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전자 안내판은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는 터치 몇 번으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에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현금이나 카드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커피를 사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했을 때 저는 마치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집에서는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는데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는 순식간에 다운로드가 끝나더라고요. 5G 네트워크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공장소 어디를 가도 초고속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게 신기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죠. 대학 캠퍼스 생활도 영국과 많이 달랐어요. 서울대학교의 시설은 옥스퍼드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첨단화되어 있었어요. 강의실마다 최신식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고 도서관은 24시간 운영되며 심지어 캠퍼스 내에 무인 편의점도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새삼 느꼈죠. 수업 방식도 영국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이 많은데 여기서는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이 많았어요. 학생들의 참여도도 훨씬 높았고 교수님들도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한 수업을 진행하시더라고요. 특히 경제학과의 경우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분석 기법을 배우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은 디지털 경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의 충격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교수님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 강의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혁신적이고 선진적이었어요. 영국에서 배운 내용과는 차원이 달랐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 있었다니. 라는 생각에 충격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한국 친구들의 학구열도 영국 친구들보다 훨씬 강했어요. 도서관은 항상 만석이었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너무 경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학업 열정이었죠. 그 열정들이 대단해서 저는 한국에서 친해진 한국 친구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매일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지은이의 대답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오직 사람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공부밖에 없어. 지은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가난했대.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고,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발전 비결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교육열과 노력 때문이었던 거죠. 동시에 우리 영국 친구들의 안일한 태도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에 안주해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IT 기술을 활용한 정부 서비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친구 지은이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곳의 모습에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의 관공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주민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여러 대의 키오스크였어요. 대부분의 민원을 이 키오스크로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주민등록 등본 발급부터 각종 증명서 신청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터치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창구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키오스크에 손을 대고 지문 인식을 하니 몇 초 만에 서류가 출력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얼마나 걸려? 라고 물었더니 지은이가 웃으면서 방금 본 게 전부야. 1분도 안 걸리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영국에서 비슷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며칠은 걸리는데 말이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어요. 지은이는 제 반응을 보고 더 놀란 듯 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 집에서 PC로도 출력할 수도 있어라고 말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도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24라는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각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이게 바로 스마트 정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행정 업무가 서류로 처리되는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관공서에 직접 가서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이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발전된 부분을 보면서 좋은 점만 느꼈던 건 아니에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곳곳에 이렇게 많은 CCTV가 설치된 것에 대해 처음엔 정말 불편함을 느꼈어요. 거리마다, 건물마다, 심지어 공원에도 CCTV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영국에서도 CCTV가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빅브라더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관점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CCTV 덕분에 우리는 더 안전해졌어. 범죄가 줄어들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빨리 해결할 수 있지. 그들은 CCTV가 있어서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낀다더라고요. 실제로 범죄율도 낮고 특히 여성들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CCTV의 장점을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그들의 말에 수긍하게 되었죠. 실제로 제 경험으로도 이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저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밤 늦은 시간에도 혼자 걸어 다니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밝은 가로등과 곳곳에 있는 CCTV를 보면서 이상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밤 11시가 넘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혼자 귀가한 적이 있어요. 한적한 주택가를 지나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한 밤거리를 걸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런던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특히 여성이라면 더더욱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들도 밤늦게 혼자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길거리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볼 수 없었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CCTV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안전과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CCTV가 가진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게 되었죠. 한국의 낮은 범죄율과 높은 치안 수준이 이런 시스템 덕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국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영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특히 경제학도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 국민들의 교육열과 근면성 등이 어우러져 이런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걸 알게 됐죠. 영국이 금융업에만 치중하면서 제조업을 소홀히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면서도 서비스업과 IT 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어요.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어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 수출 중심 전략,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영국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꿈을 키우고 있었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죠. 반면 영국 친구들은 점점 더 내향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 안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렇게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특히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업에서 일한다면 제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제 미래에 대한 계획도 180도 달라졌죠. 이제는 더 이상 영국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 기업에 지원해보기로 한 거죠. 영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열심히 공부했죠. 온라인 강의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어요.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각 기업의 역사와 문화, 비즈니스 모델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죠.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나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략 같은 것들이 흥미로웠어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는지 배우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했죠. 한국어를 공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이 놀라워했어요. 제 능력이면 안정적인 영국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데 낯선 나라로 가려고 하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물론 가족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특히 아버지는 런던의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기에 제가 아시아로 가겠다고 하니 많이 실망하셨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조금씩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이제 곧 한국 기업에 지원서를 넣을 예정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사연 보내주신 샬럿님 감사합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샬럿님이 한국 기업에 꼭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